였는데 이 강은 민사소송의 개최 그리고 그 소송 요건 이걸 이제 봅니다. 자, 이 강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민사소송의 개최. 자, 민사소송의 개최는 목적물이에요, 목적물. 소송물 죄송합니다. 소송물입니다. 그래서 소송물은 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지 그것만 좀 아시면 이제 그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자, 소송의 개최 봅시다. 소송물.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둘러싸서 양 당사자가 공격과 방어를 충실히 한 후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우리는 소송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25조에 보면은 관련 재판적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보시면 하나의 소에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2조 내지 24조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와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소송물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소송의 개최가 되는 게 소송물이고요. 분쟁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의 개최가 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법원은 원고가 소로서 청구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결국은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 보면은 소장에 보면은 청구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 취지에 보면은 소송물이 나옵니다. 뭘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청구 취지에 이제 나옵니다. 자,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하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하는 방법을 지출하는 주장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원고가 일단은 소를 제출하죠. 그래서 원고가 특정하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 방법을 지출하는 주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청구의 목적물 또는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닙니다. 구분해 주세요. 목적물 또는 계쟁물은 소송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 인도 소송에 있어서 그 토지와 건물 철거 소송에 있는 그 건물 이런 것들은 다 소송물이 아닙니다. 계쟁물이라고 하죠. 목적. 그건 목적이지 소송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의 개체를 봅니다. 자, 자동차 판매 사원 A는 회사원 B에게 최신형 자동차 한 대를 판매하고 자동차 매매 대금 1,000만 원을 한 달 뒤에 박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3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A는 B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A는 소송의 실체법상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는 실체법상 B에게 두 가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소송물이 두 개라는 거죠. 소송물이. 그 하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 이런 거 하나고, 또 하나는 계약 불이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해제죠. 해제를 하고 원상 회복을 하라는 이 청구. 요게 다 목적물이에요. 목적물. 그래서 A는 소송법상 실체법상 실체법상에 매매대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원상 회복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 어떤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는 A가 정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 소송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매매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고, 하나는 계약 해지로 따르는 원상 회복. 원상을 회복해달라. 원상 회복을 하라. 자동차를 반환하라는 얘기죠. 원상 회복은. 자, 이제 우측에 방가로 4. 소송물과 민사소송법상의 관계를 보면,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 이런 핵심적 개념입니다. 이 소송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송의 개시 단계, 처음에 이제 소송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소송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소송 절차에 의한 것인가는 소송물에 의해서 좌우된다. 소송물의 내용이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면 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법성 법률 관계의 대상으로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과정에 관련돼서는 가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게 어떤 것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이 될 수도 있고 가사소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관할의 기준. 사물 관할은 기본적으로 소송물 가액이죠.
아까 전 시간에 일강에서 보시면 사물관할은 소속물 가액에 의해서 결정되죠. 자, 토지관할이 기준되는 거는 특별재판적일 때는 어원권 청구나 부동산에 관한 청구, 그 다음 특별재판적 등 소속물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죠. 일반 재판제도 특별재판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소속물이. 자, 그래서 이제 소의 적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속물이 특정돼야 돼요. 특정되지 않는 소속물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자동차 판매사원이 매매 대금을 달라고만 청구한 거예요. 근데 얼마인지 몰라. 그럴 수 있죠. 지금 앞에 있는 사례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매매 대금에 대한 지급하라고만 간단하게 얘기했죠. 근데 뭐가 누락되어 있냐면은 금액이 빠졌죠. 금액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심사 대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소의 적법 기준은 소속물이 특정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으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또 나옵니다. 또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 소송의 이제 진행 단계입니다. 처음에 이제 개시 단계고 두 번째 진행 단계에 있어서 청구 병합의 여부를 따질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소속물이 여러 개가 되면 그걸 합칠 수도 있죠. 분리할 수도 있고 병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여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구의 변경 여부를 볼 수도 있어요. 소속물을 보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청구 변경은 소속물의 변경이기 때문에 청구 변경 여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속물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복 소제기의 여부를 따져요. 했던 걸 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전 소에 있어서 같은 소속물을 또 제기하게 되면 그건 중복이 되는 거죠. 그거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 소제기 여부는 전 소송과 후 소송의 소속물이 동일하므로 후소에 중복된 소이기 때문에 중복된 소인지 그 여부의 기준을 삼는 게 이 소송 진행 중일 땐 그 기준을 삼습니다. 자, 또 한 번째는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한계를 보면 처분권주의, 뒤에 이제 처분권주의라고도 설명할 건데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의 한계는 그 소송의 소속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소속물과 다른 소속물이나 그 소속물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뒤에 부분은 나오지만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 처분권주의라는 거는 원고가 청구하잖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송한다. 그러면 그 소송하는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매매 대금을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1억이 하나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자동차 가격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자동차가 2,000만 원을 하더라도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1,000만 원에 한해서 지급하라고 이제 청구하게 되면 1,000만 원을 한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직권을 알아서 판단하진 않아요. 반드시 그 소속물, 그 원고가 제시한 그 소속물에 한해서만 심판합니다. 그게 처분권주의예요. 대표적인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료 단계입니다. 자, 이제 개시 단계, 진행 단계,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종료 단계인데 소송의 종료 단계를 보면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것, 청구 취지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판력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소속물입니다. 그리고 제소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잡아요. 제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2천만 원밖에 판결이 안 나오면 불만족스러운 거죠. 나머지 3천만 원 더 받겠다 해가지고 제소할 수도 있죠. 예.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게 소속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속물에 관한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실체법설이고 한 점 넘겨보세요. 또 하나는 이제 소속물에 대한 학설 신소속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판례는 구실체법설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판례 밑에 있죠. 판례의 기본적 입장이 구실체법설이다. 그래서 구실체법설의 기준을 잘 보세요.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는 학자 교수님의 입장에서 두 개를 다 물어볼 수도 있지만 판례를 대부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구실체법설에 대한 기준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보세요.
구실체법설은 구소송물 이론인데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있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가 된다는 견해예요. 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한 판결 심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청구권, 형성권이 경합된 경우에는 하나의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경합되는 A, 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를 병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권리에서 B 권리를 맡기면 청구를 변경한다. 이런 것이 구소송물 이론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의 목적물을 위해서 판결 신청이라고 이라도 여러 개의 청구권, 형성권이 경합되는 경우에 하나의 목적물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기 앞에 요거 좀 지워주실래요? 예, 요건 제가 중복돼 나왔네요. 밑에 원대에 있는 걸 좀 지워주세요. 계속이라는 곡이 지워주세요. 앞에 있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자, 계속 이제 앞에 있는 내용 계속 이어서 갈게요. 세 번째는 A 권리에 관한 소송의 계속 중에 B 권리에 기해서 새로운 소가 제기되면 중복소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복소송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본다는 거죠. 계속 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A 권리에 기한 소가 패소 확정된 뒤에 B 권리에 기해서 새로운 소가 제기되면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접촉되지 않는다. 네, 그건 새로운 재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B 권리가 새로운 소가 제기되면 그건 새로운 소송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다 구실체법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 권리에 기해서 청구해 온 경우에 B 권리에 기하여 심판해서 처분권 주의가 위반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 권리에 기해서 청구하려 온 경우에 B 권리에 의해서 심판하게 되면 A의 권리를 해야 되는데 B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는 처분권 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고가 청구하는 그 취지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네, 그런 얘기고요. 한 점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실체법설은 사회적 경제적인 한계의 분쟁임에도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으로 나누어 소송을 여러 개로 누행 또는 반복한다. 그 내용을 보시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저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단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고에 대한 여러 차례의 응소 강제와 여러 차례의 재판 권한 발동에서 오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원고가 한 소송에서 모든 소송 자료를 제출해 놓고 총력전을 펴는 집중 심리주의적인 소송 운행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요. 법원은 원고 주장에 권리와 관계없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적 관심의 선택적 자유가 없고, 원고가 권리 주장을 잘못하면 패소될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원고가 권리 주장이 잘못됐다. 원고가 주장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패소되죠. 패소될 위험성은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단점으로서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방금 여기에 보면 소송문에 관한 학설로서 소송물 학설에서 신소송물 이론이, 여기서 보면 이분지설하고 이원설하고 일분지설이라 가지고 이론설이라고 있는데, 이론설과 이원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세요. 이거는 판례가 아니라 학설입니다. 학설. 그래서 읽어봐만 주시고요.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넘기셔서 방과로 9번 보겠습니다. 소송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판례 태도는 구실체법설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구소송 이론의 입장에서 청구 원인에 관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 원인에 의해서 동일성이 식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하나 예를 봅니다. 상법 148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만약에 주장되었다 하면은 선택적 병합이라고 해서 수취인이 목적물을 멸실함으로써 계약상의 반환 의무의 불이행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의 병합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하나의 병합으로 봅니다. 병합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어음수표 채권에 기한 청구권과 원인 채권에 기한 청구권도 별개의 소송물임의 전제로 이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 되고, 이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하다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소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요거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각 이혼 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며 재심에서의 소송물은 각 재심 사유마다 별개가 된다는 입장. 요거 하나하나 요거는 좀 체크해 두세요. 별표를 해가지고 요건 판례이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좀 구분해 주세요. 판례 태도 중요합니다. 이게 첫째는 상법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얘기 나왔고, 두 번째는 어음수표 채권에 대해서 청구하고 원인 채권에 대한 청구, 그걸 개별로의 소송물을 본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각 이혼 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하게 되면 재심으로서의 소송물은 각 재심 사유마다 별개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소송의 요건을 봅니다. 두 번째 소송의 요건. 소송의 요건에 대한 개념을 보면 원고가 소를 이제 제출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법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성립이 되죠. 원고는 권리를 주장했으면은 법원은 거기에서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원고는 법원에 소송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주죠. 그게 인지 때입니다, 인지 때. 그래서 지급할 의무가 부담되고, 법원은 소장의 송달 등 심리를 개시를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소장이 이제 제출되면은 상대방인 피고한테 이제 소장을 이제 송달하죠. 이런 것을 다 법원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원고와 법원 간의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법률 관계. 이후에 법원이 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서 비로소 원고와 피고, 법원 사이에 소송법상의 법률 관계가 성립하고 법원이 그 소송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걸 소송 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을 보면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본안 판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으로서 소가 적법한 취지를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소에 대한 적법 요건, 이거 체크해주세요. 본안 재판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본안 재판 요건도 반드시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를 하면, 주의는 소송 요건은 법률상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심 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소송 요건 이외에 상소 절차, 복수의 소송, 재심의 소 등과 같은 각 절차마다 그 자체의 특별한 소송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소송마다 별도로 소송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소송 요건에 대한 중요성은 처음에 이제 소송 요건이 불비인 경우,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원고는 패소입니다. 왜냐면 원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생성되는 원고가 소를 기하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피고 물어볼 거 없죠. 원고가 요건을 갖춰지지 않으면 이건 바로 그냥 각하 사유가 되기도 하고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냥 패소입니다. 패소. 자,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적시해야 되고 부적시되면은 보정을 명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충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와라 해가지고 그걸 보정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명하고, 만약에 보정을 명한데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소장을 각하합니다. 각하에서 체크했어요. 보정을 하지 않으면 명령으로서의 소송 각하입니다. 각하. 소장 각하. 이건 패소죠. 패소 각하했다는 얘기다. 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또 인지가 첨부됐는지, 그리고 소송 부분이 송달 가능하도록 첨부되어 있는지. 그래서 소장 부번도 소장 부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장을 하면 한 부만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세 부줘요. 세 부를 주게 되면 그 중에 한 부가 이 피고로 갑니다. 피고. 그게 피고한테 가는 게 소장 부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장 부번이 송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거기 이제 피고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 주소지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보정명령이 와요. 주소를 다시 알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소가 적법해야 됩니다. 이 요건은 소송 요건, 그걸 체크했어요. 소가 적법 체크하시고 소송 요건. 자, 실제법상 별도로 소송법이 본안에 대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것인데, 이 요건이 불비되면 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은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로
소를 각하를 체크해서 각하한다. 세 번째,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모아서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유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청구 원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에 그 이 내용을 집어넣는데 그 이유, 청구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를 보더라도 청구가 이유가 없으면 내용을 쭉 봤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소에 대해서 법원이 굳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럴 때는 청구를 체크하세요. 기각. 기각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그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내용이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건 소에 이익이 없네. 청구 취지는 얼마 달라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이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각하가 아니라 기각입니다. 기각. 체크해 주시고요. 네 번째,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실제법상 법률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요. 갖추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 청구를 체크하세요. 기각. 각하 사유, 기각 사유 이거 구분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개념 바로 잡아주세요. 자, 위에 4단계 요건 중, 자, 4단계라고 돼 있죠? 4개의 요소라기에 단계, 한 단계 갑니다. 그래서 이 4단계의 요건 중에 하나라도 불비하면 요건을 갖춰지지 않으면 원고는 패소입니다. 패소. 자, 이제 세 번째, 소송 요건 구비를 요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 자, 이런 이유에서 이제 여기 이제 구비를 요구한다는 거죠. 소송 요건이 본안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비하지 않으면 법원이 본안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소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 구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는 소송 요건이 불비가 되면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이기를 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소송 요건이 불비가 되면 법원이 본안 재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당사자로 하면 법원이 본안 재판에서 그 재판의 효력을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재판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고, 세 번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 무능력자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재판을 하면 무능력자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네 번째, 공익을 위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관할 중에 전속 관할과 권리 보호 자격에 속하는 기판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소송 내용의 문란을 막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소제기 방식과 소장 송달이 적법해야 되는데, 소송 일정 형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소송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권력자에 대한 방패구시를 하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섯 번째, 소송 제도의 특성상 권리 보호를 허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권리 행사는 본안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보호의 자격과 당사자 적격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좀 해주세요. 약혼의 강제 이행을 구하는 소, 입법 행위 소구, 그리고 세 번째, 당사자 사이에 부재소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약혼에 대한 강제 이행을 구하는 거 안 되죠. 그리고 입법 행위를 소구하는 거 안 되죠. 당사자 사이에 부재소 특약은 뭐냐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제소를 안 하겠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낸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권리 보호 자격과 당사자 적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꼭 별표시 해주세요. 자, 이제 살펴주 갑니다. 자, 네 번째, 소송 요건에 대한 종류를 보면, 자, 소송 요건은 매우 다양하고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대부분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법원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당사자에 관한 것, 세 번째 소송물에 관한 것, 네 번째 특수소송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법원에 관한 것을 보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국제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사소송 상의해야 됩니다. 이게 뭐 행정이라든가 가소송이 안 되죠. 민사소송 상의해야 되고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됩니다. 관할권 없으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당사자에 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소송 능력이 있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는지, 제기의 방식과 소장 송달이 적법하고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소송 비용에 필요한 담보가 제공되거나 불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소송 비용의 담보에 대해서 이제 제공되거나 불필요한 것까지 체크합니다. 그게 당사자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 소송물에 관련돼서는 소송물이 특정되어야 된다고 됐고요. 권리 보호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 보호에 대한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 소송에 대한 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소송물로서 봅니다. 네 번째, 특수소송에 관해서는 소송 중에 소인지, 공동소송을 될 수 있는지, 참가 등에 관해서는 각 제도가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선행 절차를 밟고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특수소송에 관한 것이고요. 이게 다 소송 요건의 종류들입니다. 가볍게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권리 보호의 요건, 소의 이익입니다. 그 권리 보호 요건 발표 좀 해주세요. 자, 권리 보호 요건은 좀 중요합니다. 발표 좀 해주시고요. 소의 이익입니다. 자, 개인이 국가기관인 법원에다가 권리 보호를 청구할 때 그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 자체가 보호할 의미가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할 의미가 없으면 보호를 못 받아요. 국가가 보호해줄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힘을 기울여 보호해줘야 될 다른 사람의 사건을 그만큼 소홀하게 다루게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의 당사자도 쓸데없는 소송에 시달려서 상대방도 그냥 쓸데없는 소송에 시달려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사전에 법원에서 이제 먼저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권리 보호 요건이다. 그래서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보호할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 먼저 우선 그 청구의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해 적법한 일반적 자격이 있는지, 자격을 갖췄는지 먼저 봅니다. 그게 권리 보호 자격을 먼저 갖췄는지 보고요. 자, 다음에는 그 청구가 이러한 형태의 소로서 우리가 소를 세 개로 나눕니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서 주장할 구체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권리 보호의 이익과 필요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걸 다 합쳐가지고 소의 이익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권리보호 자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권리보호의 자격은 각종의 소의 공통된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권리보호 이익과는 달리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를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묻지 않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소의 이익, 그거 체크해 주세요. 공통된 소의 이익을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건 다 권리보호 자격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통된 소의 이익을 보면, 첫 번째, 구체적 권리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일 것이 되고, 법률상 계약상 제소의 금지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제소상의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소의 이익으로서 다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발생된 거냐면, 지금 우리는 권리보호 자격에 대해서 지금 권리보호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체적 권리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청구가 소로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법률 관계에 관해서 권리보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약혼의 강제 이행을 구하는 소, 자연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 입법행위의 소고 등에 관해서는 권리보호 자격이 부정됩니다. 자, 아까 방금 3개 나왔죠? 이거 다 부정됩니다. 자, 그 밖에 종교단체나 대학에서 그 내부의 분쟁관계, 이런 내부적인 분쟁관계는 법률이 간섭할 수 없는 생활 영역에 속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권리보호 자격이 다 부정됩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이거 다 부정됩니다. 부정. 자, 두 번째, 권리관계에 대한 청구에서 소송이라는 것은 법률상 쟁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만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의 내용이 권리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면 법원이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봤는데 이거 심리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부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가 사실관계에 관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는 경우에 예를 보세요. 족보에 특정인을 등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 그리고 족보 기재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아니면은 종교단체가 특정 종교나 종파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거, 이런 거 다 부정이다, 부정. 예.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쟁송이 되지 않죠. 자, 세 번째, 구체적 분쟁에 관한 청구해야 됩니다. 소송상 청구에 사건성이 있어야 되고,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그 절차를 이용하면 대지 민사법에 관해서 무조건 민사소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헌법소원인데 민사소송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아직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미리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할 거야 라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 권리법률 관계에 대한 청구를 들여다본 겁니다. 자, 두 번째, 법률상 계약상 제소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지. 금지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청구가 소로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해서 권리보호 자격이 있는 걸 체크합니다. 첫 번째, 법률상 제소금지. 자, 법률상 제소금지되어 있으면 제소하더라도 법원이 이 청구에 관해서 본안재판을 해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중복소 제기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제소금지, 예, 소제소 금지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청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계약상에 제소 금지하는 거. 아까 화제소 금지, 부제소 금지라는 게 있었죠. 부제소 특약이라는 게 주어지면 그때는 내가 제소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간 합의했던 그 특약이 있는데 이거는 제소 금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제소 금지 사항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넘기셔서 제소 장애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소제기가 법률상 계약상 금지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고가 직접적 강제적으로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택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또는 비경제적인 절차를 택함으로써 그 소는 권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얘가 직접적으로 가도 되는데 우회적으로 간다든가. 우리는 민사소송의 가장 원리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거든요. 근데 비경제성인 절차를 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제소 장애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 사유란 직접적이고 간편한 절차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그 소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자, 10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송 요건의 조사. 자, 조사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항변사항하고 직권조사입니다. 자, 소송 요건의 조사 방법은 두 가지로 항변사항과 죄송합니다. 자, 항변사항과 이제 직권조사인데, 자, 처음에 이제 항변사항을 먼저 보면, 항변사항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상대방 당사자가 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 요건이 불비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즉,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조사하는 사항으로, 그러한 항변사항은 공익과는 무관하게 대체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관계가 없고 오히려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부제소 특약을 봅시다. 그리고 또 각종에 대한 소송상 계약, 그 다음에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항변사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거는 소송 요건이 당사자의 처분에 맡길 수 없는 사항인데 주로 법적 안정성을 체크해서요.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소송 능력 없는 당사자 보호를 하기 위한 사항이 생기면 이런 사항에 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 예가 재판권이라든가 존속관나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소송 요건의 조사는 항변사항과 이제 직권 조사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분 쉬고 3장 하겠습니다.